참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누구나 꿈꾸는 것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실 겁니다. 근데 그 행복한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을 어,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에 돈과 건강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된다라고 이것은 다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전부터 또 어떤 경우에는 5년 전부터 정말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살아서 이 두 가지를 좀 확보하려고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요. 물론 뭐 재산이 늘어나는 분도 좀 계시겠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고혈압 환자도 늘어나고 당뇨 환자도 늘어나고 암 환자도 늘어나고 원하는 것은 돈을 벌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질병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 이대로 우리가 5년을 더 간다고 했을 때 5년 후를 우리는 예측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라고 하는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이게 더 늘어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더 늘어나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제가 이제 그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은 브라이언 트레이시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메나테크와는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이분 허락도 없이 이분을 제 멘토로 삼았었어요. 왜냐하면 이분 책을 읽고 굉장히 큰 공감을 얻게 돼서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반복해서 읽고 반복해서 듣고 했더니요. 제가 이렇게 껍데기는 정지만인데 제 안에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할 만큼 그렇게 따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자, 이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바꿨어요. 어떻게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느냐면 고등학교를 졸업을 못했습니다. 졸업을 못한 이유는 이분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점수가 기준 미달이라서 졸업장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백그라운드가 좋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아주 그 평균보다도 약간 낮은 듯한 그런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쭉 갔다라면 의미가 없을 텐데요. 이분이 세계적인 성공자가 되신 거예요. 존경받아 마땅한 정말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성공자로 이렇게 그 칭할 수 있는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자, 우리가 그 졸업을 하고 나면 졸업생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동창회 같은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 참석을 한 사람과 못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각각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안부를 묻죠. 그런데 회장했던 사람이 뭐 어떤 국회의원에 출마를 했다.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수석으로 늘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친구가 연구원에 어떤 뭐 굉장히 좋은 직업을 얻게 됐다. 그런 것들도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낙제 점수 때문에 졸업을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거기 모인 졸업생들보다도 더 수준이 떨어지는 실력이 떨어지는 그 가정 형편이 떨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보다 몇 배, 정말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의 성공을 거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 친구는 뭐를 해서 그렇게 성공을 했대? 이게 궁금한 거죠.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궁금해집니다. 그랬더니 이분의 대답이 더 큰 궁금증을 만들어낸 거죠. 자기는 어떤 습관을 바꿔가지고 그래서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도대체 어떤 습관을 어떻게 바꿨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바꾸고 싶어서 뭐예요? 그것만 바꾸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물어봤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물음에 이분이 솔직하게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 사람들도 성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감당을 못해서 일대 다수의 강의를 시작하게 됐고요. 강의를 하게 되면 기업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 그 기업이 강의가 끝나고 어떤 강의를 끝나고 나면 몇 개월 뒤에 땡큐 카드가 막 엄청나게 오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다. 나는 당신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내
부채의 꼬리를 자르게 됐다. 이제는 다시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빗발치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분의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몇 군데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오면 이분을 이제 그 보조하는 도와주는 이제 스태프들이 있겠죠. 그분들이 한 군데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때 이분이 강의를 이제 하러 오려고 그러면 얼마의 강사료를 지불해야 되느냐면 원타임에 8억을 줘야 이분이 움직일 만큼 거물이 되신 거죠. 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었거든요. 이 책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권씩 받으셨을 거고요. 이 책이 좀 시원치 않다. 난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100만 불짜리 습관이라는 책, 저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접한 책이 성취심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을 가장 많이 받고 이 책을 정말 이 노트에다 베낄 정도로 이렇게 하면서 따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접하지 못하셨거나 강의를 못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이분의 성공 노하우 딱 한 가지만 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의 첫 번째 성공 노하우는 뭐였느냐? 성공하게 된 단추, 첫 단추는 질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무슨 일인들 잘하겠어 이런 거였었어요. 졸업도 못했는데 졸업장도 없이 뭔들 잘하겠어 이런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성공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대로 하는 일마다 잘 안 됐습니다. 회사에서도 많이 쫓겨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작하면 뭐든지 성공을 거두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서 나중에는 거처할 만한 집을 구할 돈도 없게 됐습니다. 유일하게 재산 목록 1호였던 낡은 트럭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여름에는 그나마 버티면서 잘 수가 있는데요. 겨울에 거기서 자면서 살인적인 추위에 목숨의 위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밤을 꼬박 새면서 수많은 질문을 퍼붓게 됐는데 그때 한 질문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왜 그 사람은 성공을 했을까?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할까? 이 차이는 어디서 올까? 나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끝없는 질문과 질문을 계속 반복하면서 밤을 지새고 그리고 그 이튿날에 출근을 해서 보니까요. 같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요. 거기서 세일즈맨 중에 자기보다 10배를 많이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어떻게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똑같은 지역에서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은 10배를 팔 수 있을까? 내가 만일 이 사람 정도만 판매를 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기가 어제 저녁에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목숨 걸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도전장을 내밀고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어요. 1등 하는 사람을 따라가려고 노력했지만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냈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보고 그리고 나서 턱없이 부족한 그 정말 프로 세일즈맨을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고 어떻게 뭐 얘기를 했는지 그분이 자기의 다이어리를 펼치고 나는 이런 식으로 세일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그 방법으로 따라서 했더니 자기가 1등한 사람을 추월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이분은 단 한 번도 경제적으로 힘든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 방법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저는 몹시도 그게 궁금했는데 어떤 책에도 그 방법에 대한 디테일한 아주 이 자세한 내용은 소개되지 않아서 제가 다른 책에 그 좀 비교가 될 만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조 지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조 지라드는 누구냐면 자동차 세일즈의 판매왕으로 기네스북에 12년 동안을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한 번은 1등 할 수 있어요. 적어도 한 3번 정도 1등 할 수 있다고 쳐요. 그렇지만 12년 동안을 전 세계 1등을 유지한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판매를 했길래 이 사람은 전 세계에 12년 동안을 압도적 1위로 기네스북에 이렇게 장식하고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노하우를 봤더니요. 대부분 차를 한 대 팔으면 그 차를 산 사람이 다시 차를 살 때는
적어도 그 기간이 3년 정도는 걸린대요. 대부분 차를 사서 3년 이상은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일즈맨들이 장사를 잘하려고 그러면, 세일을 잘하려고 그러면 차를 산 사람보다는 차를 살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홍보도 하고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차를 바꿀 때 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세일즈맨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조지라드는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차를 산 사람이 기분 좋게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판매원 조지라드입니다. 웬일이세요? 지금 매다기를 보시면 한 10,000km 정도 되셨죠? 깜짝 놀라게 돼요.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그런데 조지라드는 항상 판매를 할 때 2시간 정도 상담을 한다고 해요. 어디에 사세요? 직장은 어디십니까? 직장의 거리는 얼마나 되죠? 출근은 며칠 동안 하십니까? 쉬는 날은 뭐 하시죠? 낚시를 좋아하시는군요. 낚시는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낚시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가시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가지고요. 그 동선을 그려가지고 키로수를 재서 곱하기 날짜를 더하니까 결국은 가상 키로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딱 돼서 엔진 오일을 갈을 타이밍이 되면 거기 전화를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해서 그 지역의 공업사 어디가 있는데 거기가 그 지역에서 실력이 가장, 기술이 가장 뛰어나고 서비스도 좋고 사람 인성도, 그 사장님 인성도 좋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 아주 진실하고 절대 바가지 씌우는 그런 센터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했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5%를 더 할인해 줄 겁니다. 그 안내를 받았을 때 사람이 진한 감동이 오는 거예요. 차 한 대 팔아서 얼마 남는다고 그 긴 시간 동안 나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하고 내가 이 정도의 어떤 그 메타기에 키로수를 탔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나한테 전화를 했을까? 이 감동이죠. 그리고 거기에 수세기를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더 타다 보니까요. 한 몇 년을 탔는데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공업사를 다시 찾으시면 가서 이제 내 얘기를 하시면 자동차 바퀴를, 내 바퀴를 바꿔줄 겁니다. 그러면 타이어의 편마모를 방지하고 그리고 미션 오일을 갈아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장시간 안전한 운행으로 차를 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감동해서 사람들이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이 고마움을 표현할까? 생각을 하다가 차를 살 사람들이 눈에 띄기만 하면 잡아서 전부 조지라드한테 갔다가 소개를 시켜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250법칙이라고 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사람 주위에는 250명과 교류를 하면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한 사람이 감동하고 한 사람이 완전히 이 기대 이상으로 졸도할 만큼 이렇게 감동을 시켜놓으면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소개, 나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내가 사업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조력자들이 되더라 라고 하는 것들을 써놓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내 사업에 직접적으로 적용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대단하네. 그리고 끝나면 우리는 아무런 것들을 이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에게 도움을 찾을 수가 없죠. 우리도 사업을 하다 보면 클린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적어도 2, 300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죠.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클린을 하기 전보다 클린을 시작한 그 이후에 애프터 서비스를 잘하고 내 몸처럼 아껴주고 내 돈처럼 아껴주는 이런 분들이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판매가 될 때까지만 신경을 쓰고 이분이 사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또 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전문 세일즈맨, 다시 말해서 막말로 말하면 장사꾼밖에 되지를 않더라. 진정한 사업가고 네트워커라고 하면 크게 성공을 한다면 적어도 세계적인 성공자가 썼던 그 프로들의 방법을 우리가 적용하는 게 옳다라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스티븐 코비를 소개를 하는데요. 제가 살면서 딱 한 번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실패를 하고 제가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니까 제가 부채를 갚아야 될 돈이 1억 3,200만 원 정도가 남더라고요. 집까지 다 정리를 해도. 그래서 제가 경북 영주라는 곳을 태어나서 처음 이사를 하게 됐고요. 거기를 가게 된 이유는 시골에 그냥 버려진 집들이 있어서 아는 사람 보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일부러 찾아 들어가서 전혀 모르는 동네에 2년 동안을 내가 살게 됐어요. 가서 읽은 책이 어떤 책이냐면 이분이 쓴 7가지 습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거기서 읽게 됐는데요. 이 책은 그때 사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이 책은 사놓은 지 한 5년 정도 된 책이에요. 이 책을 왜 5년 동안 안 읽었느냐면
어딘가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이 책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서점에서 사기는 샀는데요. 이 책이 꽤 그래도 두께가 있고요. 앞에 읽어보면 도대체 왜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공감이 안 가요. 책장은 넘어가는데 문득 생각하면 이 앞에 내용이 전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읽는 의미를 느끼지 못해가지고 다시 덮고 해서 앞에만 계속 읽다 말고 이러다가 마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이제 교회를 다닐 때 1년에 성경책을 한 번씩 읽으라고 성경 통독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몇 장씩 읽으면 1년 동안 읽으면 딱 떨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아주 1월 달에 이제 야심차게 한번 읽어봐야지 작정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 보면 몇 번 빼먹고 나면 그냥 시간이 훌쩍 가가지고 12월이 돼요. 통독표를 보게 되면 꼭 창세기밖에 못 읽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창세기 교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처럼 이 책도 딱 그렇게 해서 5년 동안 묵혀놨던 그 책이에요. 그런데 제 상황이 굉장히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가장으로서의 어떤 모든 무게를 짊어지고 있을 때 이 책을 봤더니요. 마치 성경책처럼 정말 한 글자도 버릴 것이 없는 뼛속까지 뭔가 이렇게 굉장히 공감을 불러들이는 그런 굉장히 깊은 내용이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여기에 써 있는 7가지 습관만 내가 내 습관으로 바꾸면 모든 게 끝이다. 그냥 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느끼게 됐고요. 첫 번째 습관부터 제가 도전했어요. 주도적이 되라. 이 첫 번째 챕터를 17번을 이제 읽게 됐죠. 자, 자극과 반응 사이에 직접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대응적인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놓고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을 주도적인 사람이다라고 여기 이렇게 소개를 해놨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바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볼 것도 따질 것도 없이 현재 지금 대응적인 사람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쪽으로만 옮겨진다라면 이게 얻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고 나서 이까짓 거 뭐 사람이 죽기 살기로 하면 이거 못 바꾸겠어? 요거 바꾸는 거. 그래서 저녁에는 막 정말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책을 읽고 내일부터 확실하게 한번 해봐야지. 그 이튿날 나가보면 어제랑 똑같고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바꾸려고 계속 또 읽고 또 나가고 또 읽고 또 나가고 17번을 했는데 도저히 안 바뀌어서 제가 포기를 하려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하려고 할 때쯤 저하고 같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던 사람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서 제가 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안 돼가지고 막 고민을 하고 포기를 할 직전인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 제가 많이 바뀌어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문득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자신감을 얻게 됐고 용기를 얻게 돼가지고 다시 도전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여기 자극과 반응 사이에 대응적인 사람과 주도적인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예를 들어놨는데 그 책에 예를 들어놨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던 간호사에게 병원에 한 환자가 입원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정신적인 환자인지는 몰라도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한테 매일 짜증을 내고 이거 갖고 와라 뭐 주워 던지고 그 간호원들이 전부 이분 때문에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단체로 이분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할 정도로 그리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막 기도를 할 정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코비의 강의장에 와가지고요. 그 간호사가 중간에 그 청중들이 그렇게 많은데 거기서 벌떡 일어날 만큼 흥분했던 일이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스트레스를 주더라도 안 받을 수 있구나. 내가 받지 않을 자유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문득 그것을 느꼈을 때 벌떡 일어나가지고 자유다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코비가 강의 끝나고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분하고 있었던 경험을 거기다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텔에서 이제 어디 가가지고 업무가 바빠가지고 그 로비 앞에서 컴퓨터로 이제 노트북으로 뭔가 그 준비를 하고 있었나 봐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프론트에서 막 소리가 큰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객이 와가지고 프론트에 있는 그 프론트 데스크의 직원에게 방을 내놓으라고 윽박을 지르기 시작했고요. 그 직원은 공손한 표정으로 손님 죄송합니다. 오늘 남은 방이 없습니다. 이미 다 매진이 됐습니다. 다른 호텔을 좀 이용하시죠.
그러면 막 소리쳤죠. 너 내가 이 호텔 사장하고 어떤 사이인 줄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당장 모가지야 이놈아. 그러면서 계속 협박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일관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 이런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고 너 이제 가만히 안 놔둔다고 막 협박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사람 손님이 갔어요. 있을 수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유 저 사람 참 이 재수도 되게 없다 오늘 참 그러고 있는데요. 그 뒤에 다른 손님이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정말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상냥하게 그 멋진 미소를 지으면서 그 다음 손님을 맞이할 때 이분이 한동안 쳐다보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무리 하던 일이 바쁘더라도 그걸 놔두고 찾아갔대요. 가서 그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그 직원에게 물어봤답니다. 내가 두 사례의 광경을 지금 보고 있었는데 당신은 지금 그 막 협박을 하면서 욕을 했던 그 손님을 맞을 때 기분이 나쁘지 않았냐? 스트레스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떻게 그 뒤에 온 손님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대할 수가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요. 아, 그분은요, 제가 잘못해서 화를 낸 게 아니고요. 그분이 스스로 예약을 하지 않은 거에 대한 본인에게 화를 낸 건데 제가 그냥 거기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다른 직원이 아마 거기 있었겠죠. 근데 그분이 스스로에게 화를 내는데 제가 거기에 휘말려서 제가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힘들어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주도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누구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10%는 나에게 발생할 일들이 차지합니다. 이걸 자극이라고 해요. 90%는 거기에 반응하면서 보낸다는 거죠. 자, 이러면 내가 이 자극에 끌려다니면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극하는 거 제외하고요. 내가 선택해서 채우는 이런 것들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주도적이다라는 얘기는 꿈과 목표가 있고 계획이 서 있는 사람이야. 자, 꿈과 목표가 없고 자기의 스케줄이 없는 사람들은 꿈과 목표가 있고 스케줄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잘 따져보세요. 분명히 그렇게 나눠질 수 있거든요. 꿈 목표가 분명하고 스케줄이 분명한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활용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가서 보조해주고 뒷받침해주고 이러면서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느끼지 못하는 게 바로 현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적인 삶을 주도적인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이 1번으로 우리의 그 성공하는 데 순서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개의 원을 소개를 하는데 하나는 관심의 원이고 또 하나는 영향력의 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이런 것들은 다 관심의 원에 포함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조그마한 원은 뭐냐면 영향력의 원은 내가 시간과 에너지를 들였을 때 현재 상황을 바꿀 수 있다라고 그러면 이 안에 포함시키는 거거든요. 아무리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도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면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요즘에 홍수가 많이 나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큰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산사태로 인해서 뭔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아는 이제 친지들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내가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라면 뭐 그게 굉장히 이제 영향력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하늘을 원망하고 비가 왜 이렇게 막 오느냐 뭐 그러면서 막 재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드리는 것은 아무런 변화에 도움을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디 투자를 했다가 몇 억을 날릴 수도 있고요. 누구도 보증을 섰다가 날리는 일들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 때문에 나하고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경제적 손실을 입었을 때 그 상처라든가 경제적 데미지는 굉장히 크게 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오랫동안 기억에서 떨쳐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던 일 그만두고요. 내 일 하는 거에 굉장한 부분들을 그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라면 그 시간만큼 나는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거나 반복해서 하거나 또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할수록 변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러면 과감하게 우리는 무자를 잘라서 버리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바꿀 수 있는 일 쪽에 우리가 여기에 에너지를 모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미래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대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것은 외부의 환경이 바뀌어야만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빚이 많아서 나는 못해. 돈이 없어서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남편이 이해를 못해서, 남편이 반대를 해서 못해.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아이들 때문에 못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때문에라는 말을 아주 쉽게 갖다 쓰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해결되면 그러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또 다른 문제가 또 줄을 서서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계속 줄을 서서 있고 언제 끝나냐면 무덤에 들어가도 문제가 남아요. 그 정도로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의적인 성공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결의적인 사람이다. 나는 더 현명하게 할 수 있다. 나는 좀 더 참을성 있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구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입버릇처럼 하면서 뭔가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요. 두 사람의 닉네임이 달라요. 이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이쪽은 무엇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돌아서 내 상황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거죠. 내가 과연 때문에라는 말을 쓰고 있는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누군가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붙여주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감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염세주의자는 바람의 대을 평하고 낙관주의자는 방향이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지도자는 배의 닻을 조절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다에 두 척의 배가 있는데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옮겨갈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따로따로 바람을 불지 않고요. 그 배에 있는 돛을 조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닻을 조절하면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똑같은 IMF를 겪었고 똑같은 코로나를 겪었고 똑같은 여러 가지 천재지변들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5년 정도, 10년 정도가 지나면 깨끗이 쓸려간 그 마을에 부자는 또 여전히 부자가 돼 있고 가난한 사람은 또 여전히 가난하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운명이 그렇게 타고난 게 아니라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난관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고 다시 뭔가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소개를 해놨어요. 이 책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분은 여기다 소개를 합니다. 17세에 팔려간 요셉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다행히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요셉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교회 가면 이쁜 선생님이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몇 번 해줬어요. 그러면 바닥에 앉아가지고 고개가 떨어질 듯이 쳐다보고 정말 재밌게 들었던 기억을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점점 성인이 돼가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하고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여기에 정말 10분의 1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자, 17세까지는 굉장히 유복한, 정말 행복하게 사는 아들이 12인데요. 이 집에 무슨 일을 했냐면 집안의 어떤 그 가업이 양치기였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려고 그러면 양치기에 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의 복장을 형제들이 다 입고 나가서 늘 양을 치고 있는데 그 형제들 중에 이 요셉은요. 양치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양을 칠 때 절대 입을 수 없는 긴 옷, 채색 옷으로 딱 비싼 옷으로 딱 입혀놓고 아예 구별해가지고 특별히 총애를 한 그런 아들이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질투심, 시기심이 발동을 하게 돼서 형제들의 원수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 많은 형들의 미움을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그러다가 결국은 17살 됐은 어느 해 외국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서 종살이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던 그 호강한 그 자식이 남의 나라 가가지고요. 거기서 종살이를 시작했을 때 한번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팔자가 어떤지. 하늘을 쳐다보고 무슨 누구를 원망할, 그죠? 그리고 고향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할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정말 냉정했던 것 같아요. 종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 집에 무슨 일이 필요한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샅샅이 파악을 해가지고 시키기도 전에 일을 척척 해내는 그런 아주 정말 그
집안에 보석이 보물 같은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면 다 이렇게 하나씩 맡기다가 결국은 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금고의 열쇠까지도 다 이렇게 맡기게 되는 그 성실과 정직함의 대명사가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그 보상이 뭐예요? 휴가를 받거나 특별 보너스를 받거나,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다시 어디를 들어가냐면 감옥을 들어갑니다. 너무 엄폐하잖아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잘한 것은 뭐냐면 충실하게 정말 성실히 삥땅 같은 거 안 치고요. 이렇게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대가로 감옥에 간다라는 게, 감옥에 간 것도 뭐예요? 그 누명이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안 넘기 위해서 자기는 목숨 걸고 지켰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 그 억울한 상황이 또 펼쳐집니다. 이때쯤이면 저 같아도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감옥에도 사람이 있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말보다 주먹이 빠른 사람들, 욕 아니면 말이 안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요셉과 어울리면서 마치 사랑방 모임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요셉은 어디에 섞여도 그 사람들을 바꿔줄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대단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감옥에서 또다시 자리가 바뀌죠. 어디로 가요? 국무총리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높은 직책에 권력을 입혀놓으면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많아요. 밑에 있을 때는 참 좋은 사람으로 보였는데 권력을 이렇게 탁 등에 업고 나면 칼이 막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근데 이분은 너무 좋은 조건에 올라가가지고요. 왕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모든 권한을 너에게 위임한다. 너와 나의 차이는 의자뿐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해라.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만약에 그냥 복수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를 감옥에 집어넣은 보디발의 와이프나 보디발 장군을 단칼에 목을 날릴 수도 있는 그런 입장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묻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때 왜 그랬느냐, 이런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애국으로 팔았던 그 형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당사자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데 요셉은 진짜 형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포옹하고 울었거든요. 인간 요셉을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이 스티븐 코비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요셉은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원망하거나 지나간 시간을 회상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고 정말 아주 그, 그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한 사람이었죠. 환경과 분위기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가 감옥이었든 거기가 국무총리였든 거기가 종이었든 어떤 데 가도 이 사람은 정말 뭐 자기 일을 탁 찾아서 할 수 있는 사람, 결과에 언제나 순응하는 사람. 내가 진짜 잘했는데 결과가 엉뚱한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그런 모습. 장소나 지위에 상관없이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타협이나 매매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일컬어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자,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이렇게 이렇게 찾아서 세수도 하고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내가 기준이 없었다라면 저는 이 기준을 놓고 나를 한번 비춰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을 고치고 어떻게 하면 더욱 멋지게, 더욱 잘 결과를 내고 성공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공이 곧 목표고 나머지는 다 추석이다. 성취 심리 체계에 이게 있어서 정광석처럼 저에게 딱 들어왔어요. 보이지 않는 관역을 명중시킬 수는 없다. 성공하려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저 복잡한 거 싫은데 딱 두 가지라고 해서 눈에 팍 들어왔죠. 첫 번째, 무엇을 원하느냐. 원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 많은 사람들이요. 어디를 갈 건지 결정도 안 해놓고 어떻게 갈 건지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갈지를 정해놔야 어떻게 갈지, 언제까지 갈지 이런 것들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갈지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꿈입니다. 꿈. 꿈 목표를 정해요. 내가 딱 보고 나서는 첫 번째 결정을 한 게,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기를 원합니다. 연봉 1억대에 도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언제까지? 앞으로 6개월.
아, 6개월 그러면 좀 바쁜데 그럼 타이트하게 스케줄을 잡아야 되겠네. 하루에 몇 시간을 잡을 거고 하루에 몇 명을 만날 거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여기까지 이게 딱 판이 맞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딱 정해놓고 그대로 그냥 죽기 살기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목표가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경험들을 하게 된 게 이런 어떤 결단, 선택이라고 하는 것,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선택했다는 얘기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나를 포기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다는 얘기는 다른 스케줄을 포기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돈이 되는 스케줄일 수도 있어요. 내 영업하는 것, 누구 사업자를 만나는 것,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포기를 했을 때 포기하면서 내가 거기에 들어가는 벌을 수 있는 돈을 포기했을 때 그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 기회비용이 얼마가 투자됐느냐에 따라서 내 사업의 크기가 결정이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머리에 좀 심었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누가 물으면 단 1초도 안 돼서 딱 나올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꿈을 하나 적자.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도전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만 우리가 지켜가면 끝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1953년 미국 예일대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에 대한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며 그것을 기록하고 다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단기 목표는 있지만 장기 목표 없는 사람 60%,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27%였고요. 목표는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10%였습니다. 목표를 정확하게 명확한 목표를 종이에 적어서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3%였습니다. 5년 간격으로 계속 추적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20년이 지난 후에 3%의 사람이 97%의 사람들이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결과를 만들었더라. 이런 통계를 이제 보고를 하게 됐죠. 근데 이것을 똑같은 설문조사를 26년 뒤에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또 실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84%가 정말 어처구니 없이도 이 사람들의 목표는 하버드 대학을 오는 게 목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3%는 종이 목표는 있지만 종이에 적지 않은 사람이 13%였고 3%는 예일대학과 똑같이 이제 목표를 종이에 적어가지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기에 10년, 아까 20년 후였었죠. 1989년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23%가 84%보다 2배 수입을 가져갔고요. 3%는 이 사람들이 다 합친 것보다 무려 10배 수입을 가져갔더라. 이게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변화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변화의 폭이 얼마나 빠른지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은 구분 도로를 200km로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대뽀로 시작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투자금을 날릴 수 있는 이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이 현실이다. 현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엘버트 맨사라는 사람은요. 가나에 사는 가난한 농촌의 어떤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었어요.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아버지하고 극장을 갔어요. 자, 극장을 가기 전에 우리는 그 어떤 내용으로 이 영화가 이렇게 펼쳐질지 줄거리를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전부 검토를 한 다음에 가잖아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엘버트 맨사는요 가가지고 처음으로 본 광경에 아주 감동했어요. 빌딩을 처음 봤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높은 빌딩이 있는지를 처음 봤고 그렇게 쭉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를 처음 봤고요. 그 고속도로를 가득 메워져 막 쌩쌩 다니는 차들을 처음 봤어요. 울긋불긋 멋지게 빛나는 그 불빛들 모든 게 다 황홀했습니다. 너무 황홀해가지고요. 이 아이가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저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있는 도시냐? 어느 나라가 저러냐? 그랬더니 미국 맨하탄이란다. 이 아이가 꿈이 생긴 거예요.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저기를. 그러다가 그것이 정리가 되면서 내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엘버트 맨사의 꿈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도 주변 어른들한테도 학교의 선생님한테도 꿈이 무엇이냐라면 저는 미국으로 유학 가는 게 꿈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이 엘버트 맨사의 별명을 지어줬어요. 유학생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터무니없는 실현 불가능한 꿈을 꿨기 때문에요. 꿈 깨라 이런 의미로 엘버트 맨사한테 유학생 이렇게 부른 거예요. 놀림감으로. 그런데 이 아이는 전혀 노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계산을 역으로 했습니다. 대학교 때 유학을 가려고 그러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우선순위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 책을 사다가 혼자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적은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기적이 여러분 결과를 보고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결과는 내가 먼저 행동했을 때 나오는 것이 결과예요. 그래서 기적을 기대한다라면 오늘부터 내가 바뀌는 그 습관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어제까지 엘버트 맨사는 어떤 사람이었었어요? 밖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딱지치기를 하고 구슬치기를 하면서 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놀다 보면 엄마가 밥 먹으러 저녁 먹어라 해가지고 데리고 올 때까지 그렇게 놀기를 좋아했던 친구인데요.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그 노는 아이들이 밖에서 그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끔찍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책을 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성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공자와 실패자를 여기서 판을 가르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3년이 딱 됐을 때 글로 쓰는 영어를 완벽하게 마스터를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실력을 가지고 미국에 있는 펜팔 친구들과 이제 이 편지를 주고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봤더니 아버지는 3년 전에도 여전히 가난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가난하고 3년이 지나도 이변이 없는 한 자기의 학비를 대줄 수 있는 형편은 안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을 하다가 계속 생각을 거듭하다가 미국에 있는 수천 개가 되는 그 4년제 대학교에 일일이 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나에서 태어난 가난한 농부의 아들 엘버트 맨사라는 사람입니다. 저는 귀하의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귀하의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를 마친 후에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라서 학비를 댈 수가 없으니 저를 먼저 공부를 시켜주시면 제가 졸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그 학비를 갚을 테니 저를 먼저 교육을 시켜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런 편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계속 보내는데 답장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봤더니 답장이 한 장 왔는데 뜯어보니까 너의 요구를 허락하니 와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갚고 나 이렇게 유학을 갔다라고 소개를 해놓은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살면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고생을 모르고 호강하면서 살다가 죽는 것도 참 금수저의 타고난 복이겠지만 저는 흙수저로 태어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많은 난관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을 이렇게 스스로 개척해서 사는 사람들 드라마의 한 편을 보는 것처럼 너무 멋지고 너무 괜찮아 보입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가난하다고 죽을 때도 가난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우리는 바꿀 수 있는 그곳에 한 표로 저는 메나테크를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역시 흙수저로 태어났고 지금은 전혀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여러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경제적 자유를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날, 이날은 굉장히 참 특별한 날이죠. 왜냐하면 18년 동안 우리나라에 집권하셨던 박정희 대통령이 이날 돌아가신 날이기도 하고요. 그때 저는 경북 경산에서 학원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원장님이 미국 우주항공사 나사에 근무하셨던 분이고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대단한 정말 멋진 그 훌륭하신 분을 면전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죠. 매주 월요일마다 그분이 강의를 하셨는데 그때도 역시 월요일이었고요.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이분이 자기가 경험한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도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것이 남아서 제 삶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자, 그 내용은 뭐였냐면 어떤 젊은 사람이 직업이 있었는데 그 직업이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부탁을 한 거예요.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큰 회사에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저를 좀 취직시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는요. 졸업장이면 취직하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학 졸업장에서 딱 끝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졸업장이 없더라도 취직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격증이었어요. 졸업장이 있느냐? 없습니다. 자격증이 있느냐? 없대요. 뭘로 취직할 건데? 그래서 이 원장님 백으로 큰 회사에 들어가긴 했습니다. 큰 회사에 들어가긴 했는데
뭘로 들어갔냐면 청소부로 들어간 거예요. 3개월 후에 이분이 인사하러 왔습니다. 원장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저 이제 퇴사하겠습니다. 왜? 들어가가지고 청소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너 그러면 청소부가 청소 말고 무엇을 원했는데? 근데 이 친구는요. 그 동네에 기계가 고장났든 뭐가 문제가 있든 이 친구를 부르러 온대요. 타고나면서 손재주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친구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는 회사만 들어가면 어깨너머로 금방 기술을 배워서 정식 직원이 될 줄 알았는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는 동안 기계가 돌아가는 동안은 청소부로서 거기에 가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청소는 항상 기계가 스톱하면 그때 가서 청소를 하게 돼 있으니까 서 있는 기계는 아무리 봐도 아무리 뭐 이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그걸 해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해서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도 취직을 시켜준 분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하신 분들의 다른 점은 그거더라고요. 그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너 그 회사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청소를 잘하는 사람은 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됐는데 6개월 동안 너에게 기회가 안 오면 그때는 내가 너를 책임질 텐데 한번 해보겠느냐? 생각해보니까 6개월 그까짓 거 뭐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청소 도구 한 세트를 선물로 기념으로 사서 주고 다시 이 친구가 회사로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어제까지 청소부하고 오늘부터 청소부가 다른 거예요. 껍데기는 똑같은데 뭐냐면 내면의 세계가 달라졌어요. 목표가 있는 청소부가 된 거예요. 1등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어제는 누가 볼 때 하는 척하고요. 남 하는 만큼만 해야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는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1등이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청소를 하고 쓸고 닦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요. 자기가 맡은 구역의 청소가 너무 깨끗이 잘 된 거예요. 자기가 봐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1등이 자신 있기 때문에 콧노래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보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기분 좋게 막 미소를 지으며 그랬더니 이 회사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는 직원들만 다니는 길이 아니었죠. 회장님도 다니고 사장님도 다니고 간부들도 다니는데 다닐 때마다 눈에 띄는 모습은 청소하는 모습이었었고 밝고 환한 모습의 사람들과 교감하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됐습니다. 3개월째 됐을 때 그 회사에 소개시켜줬던 그 회장님이요. 밥 먹자고 전화가 왔대요. 원장님한테. 밥 먹으러 가서 식당에 앉자마자 아, 내가 참 좋은 그 직원을 소개시켜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특별한 청소부가 있어가지고 그 뒷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원장 선생님이 소개를 시켜줘서 헌신짝 그냥 갖다 놓듯이 청소는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거기다 이렇게 가서 근무를 하게 했는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청소를 잘할 줄을 모른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외 연수를 3명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한테 도박을 하기로 했다. 본인이 뭐 그냥 뭐 이력서 보니까 형편은 없는데 그래도 하나만 가르쳐 놓으면 우리 회사에 그쪽 부분은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이 들어서 이 친구를 그 무리에 포함을 시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정식 직원이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감동적으로 들었고요. 기회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야 무엇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대낮에 해를 찾는 것과 배 위에서 바다를 찾는 것과 같다. 직업 그 자체가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사람 자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하테크를 하면 성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틀린 말이거든요. 맨하테크가 다른 점은 뭐냐면 성공했을 때 가치가 달라요. 저는 지금 19년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성공했던 사람을 참 많이 만났어요. 보험에서 여왕이 됐던 사람, 방송국에 아침 방송에 나왔던 사람, 했던 사람, 아주 화려한 자기의 그 비디오 테이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럿을 만났습니다. 중요한 거는 현재가 힘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 성공한 것이 지금까지 점점 더 자산 가치를 늘려나가는 이런 성공의 어떤 종류가 달라요. 맨하테크의 성공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지 여기 오면 무조건 자동적으로 성공을 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수영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 바꾼다고 수영을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 그런데 성공하는 방법을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을 소개하신 분과 그 방법대로 그대로 성공하는 방법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성공하는 길은 굉장히 짧고도 탄탄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분이요, 빌 게이츠죠.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동네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대학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라고 소개를 했고요. 존 F 케네디는 리더와 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좋다,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들을 모르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 그래요? 바빠서 그래요. 바빠서. 이분들보다 우리가 조금 더 바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좀 바꾸는 게 어떨까? 책 읽는 시간을 먼저 떼놓고 나머지 스케줄을 잡는다면 이분들이 했던 방법을 우리는 복제할 수 있다. 책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헌 밧줄을 놓아야 새 밧줄을 잡을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위험을 전혀 감수하려 하지 않는 것이다. 잡고 있는 헌 밧줄을 놓아야 새 밧줄을 잡을 수 있다. 똑같은 일을 비슷한 방법으로 계속하면서 나아지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했어요. 유명한 사람이 했으니까 또 들을 만한 얘기잖아, 그죠? 우리가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생각 없이 하는 것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하거든요. 이 습관을 내가 이렇게 행할 때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엉뚱하게 정말 대책 없이 시간을 뭉텅뭉텅 잘라먹는 일이 굉장히 흔하게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시간 명세서를 짰어요. 30분 간격으로 잘라서 이것이 돈의 가치로 따졌을 때 어느 정도로 매겨질까. 그래서 진짜 값없이 진짜 버리는 시간들을 알뜰하게 찾기 시작하는 일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면서 이 시간을 찾아냈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가서 전달하는 시간, 강의 듣는 시간, 영상 듣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계속 짜서 맞추기 시작하면서 나의 어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습관으로 저를 계속 몰아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같이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6.1 전쟁 1967년부터 5월 이 뭐예요, 그죠? 5일 동안, 6일 동안 해가지고 굉장히 특별한 이 전쟁의 승리를 한 예, 이런 사건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 보면 이스라엘과 이 여러 나라가 같이 이제 싸움을 하게 된 거죠. 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터무니없이 뭐 비교가 될 만큼 지도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레바논부터 시리아, 요르단, 뭐 그다음에 이집트 이쪽에 이렇게 여러 나라가 한꺼번에 이제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게 된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이건 뭐 어떻게 게임이 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영토가 이만큼 늘어났어요. 언제 얼마 만에? 6일 만에. 기적도 이런 기적은 없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거뒀죠. 단 6일 만에. 저는 이 결과를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 바쁜 시간에 이거를 소개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를 정말 감동적으로 정말 이렇게 한 사연은요. 이걸 말하게 된 사연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누가 보더라도 여기서는 지는 게임이에요. 이때는 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모든 전 세계에서 여기 연결되어 있는 모든 노선의 비행기가요. 다 매진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들어가면 살고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들어가면 무조건 나는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다 이쪽으로 몰려 들어가지고 들어가는 전 좌석이 매진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기에 감동해. 야,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았을까? 그 중에는 정말 세계적인 혁혁한 정말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업적, 자기의 성공, 자기의 재산을 다 팽개치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가자마자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몰려들을까라고 하는 감동이 참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민족이길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저와 같은 공감하는 그 학자들이 많았나 봐요. 그 사람들이 그걸 검토를 해서 빼놓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기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의무적으로 견학을 한답니다. 그럼 여기 가면 유태인들이 100만 명이어서 목숨을 잃었어요. 여기 수감됐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 있었고 어떻게 생활을 했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가서 가스실을 들어가요. 이 답답한 곳에 발 디딜 틈 없이 빽빽하게 들어와서 가스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죽었다라는 설명이 안내원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갔던 견학을 갔던 아이들이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죽은 사람들의 신발 100만 컬리가
아직도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붙잡고 많은 학생들이 오열을 하죠. 그리고 나오면서 그 안내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이런 대접을 받았습니까? 그때 그 마음속으로 깊숙이 그 아이들이 약해서 그렇다. 우리 민족이 약해서, 우리 나라가 약해서,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우리 형님들,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비참한 이 최후를 맞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뼛속 깊이 심어놨기 때문에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고 있든 내 상황이 어떻든 그냥 나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팽개치고 이쪽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인간성, 그런 국민성을 만들어 놓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제가 공감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업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가 중요할까요? 어떻게 여기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아이고 매진이라서 가려고 그랬는데 비행기 좌석이 없어서 못 가겠네 이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Why가 중요해요. 왜 내가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의 무게로, 그죠? 내 가족들의 어떤 책임자로 아니면 가장의 일원으로 내가 미래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는 자산소득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완벽한 Why를 찾았을 때 그때 우리는 액션으로 굉장한 파워가 나오게 돼 있고 상황이 어떻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빌 게이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어나서 가난한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죽을 때도 가난한 것은 당신 잘못이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장에 이렇게 쭉 많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공무원의 월급이 많아서 근무하기 편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물주들이 왜 부러워할까요? 때만 되면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경제적 힘든 부분을 커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랜차이즈 오너들이 왜 좋아요? 여러분 네이크록이라는 사람은 죽은 지 오래됐는데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맥도날드에서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지금도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다. 이 사람은 누구예요? 마이클 잭슨이잖아요. 죽은 지 그렇게 오래됐는데 살아있는 나보다도 몇 배 수입을 우리보다도 정말 많은 수입을 지금도 걷어가고 있는 게 뭐예요? 인세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어때요? 저도 역시 놀아도 될 만큼 소득이 나오는 그런 종류의 지금 자산 가치를 늘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당장 지금 수입, 이번 달 수입, 여기 포커스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는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느껴진 게 평균 이상의 경제력, 정말 어떤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 사업을 해요. 바닥에서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요. 아예 관심 없습니다. 거절하는 실력만 대단해요. 근데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 이 사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도 앞으로 자산소득으로 시간만 되면 꾸준히 돈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사업을 도울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할 때 큰 결과를 얻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빈민가의 그 어려운 학교 문턱도 넘지 못했던 그 아이가요. 서울대 명문대에서 영어 영문학을 전공한 그 분하고 대화를 했을 때 훨씬 더 영어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선택하는 거, 내가 있을 장소를 선택하는 거, 그것이 바로 성공의 시작이고 성공의 기초를 쌓는 것이다. 다음 주뿐만이 아니라 6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정말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고 완벽하게 참석을 하시고 여기에 딱 보신다라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에게 큰 성공을 가져다 줄 아주 든든한 기초를 쌓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행동으로 옮겨서 정상에서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